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어, 오늘 발표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드리고 싶어서 조금은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랑 비슷한 연구 하시는 분들, 뭐 유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퍼스널라이제이션, AI 컴패니언 이런 쪽 연구는 항상 사람이랑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몇 개 이제 짚어서 보고 함께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어, 여러분이 이제 뭐 어떤 상황을 상상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밤에 이제 그 전 애인한테 화를 내고 싶은 상황이에요. 문자로 이 사람에게 잔뜩 화를 내고 싶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에게 이제 전 애인한테 화를 내고 싶은데 문자를 보내는 거를 도와달라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 상황에서 이 AI, LLM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좋은 어시스턴트 혹은 컴패니언일까요? 이제 뭐 AI로서 AI의 역할이 점점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 답변의 방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이 지금 요청한 것, 현재 선호하는 것은 사실 이 사람의 전 애인에게 이 아주 상처를 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걸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 좋은 친구나 선생님이 주변에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기보다는 멈추고 좀만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을 겁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은 이제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I는 어쨌든 우리가 요청하는 걸 해주는 툴인데 그냥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진짜 이 사람의 앞으로의 날들을 고려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종용하지 말고 이 사람이 더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조금 더 아래 방향에 가까운,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어시스턴트를 벗어나서 이제 컴패니언까지 조금 더 좋은 역할을 하는 이 AI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특히 조금 퍼스널라이제이션 측면에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LLM들이 어떻게 학습이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조금 더 최신 방법들이 있겠지만, RLHF가 나온 이후로 요 방향성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프리퍼런스를 기반으로 뭐 답변을 좀 랭킹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이제 표시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그 선호에 따라서 LLM들은 학습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 프리퍼런스가 이 RL 단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게 되고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퍼스널라이제이션의 그 시선으로 봤을 때도 물론 퍼스널라이제이션에서 우리가 보는 게 이 사람의 뭐 이름, 성격 이런 걸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프리퍼런스도 있겠지만 그 멀리서 하이 레벨 뷰로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페르소나 정보들이나 이 사람 정보를 기반으로 이 사람이 무엇을 더 좋아할지 예측하고 그거를 주는 방식으로 퍼스널라이제이션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큰 목표가 이 사람의 선호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 선호라는 것이 가장 먼저 잘 작동할 수 있는 건 뭐 영화 추천이라든지 레스토랑 추천 같은 데선 잘 작동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고 싶어서 네,
좀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들은 이 논문에서만 가져온 건 아니지만 이 연구에서 많이 이제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이 연구실 분들이 시간이 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 연구가 좀 특이한 게 다 이제 저희처럼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이 쓴 건데 철학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이 뭔가 한 번쯤 해볼 만한 생각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뭔가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로도 좋기도 하고 또 어쨌든 저희처럼 이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 철학 논문을 써서 굉장히 좋은 철학 학회에 붙는 논문이라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 부분을 뭔가 같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의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 오늘 이 논문의 한 섹션만 다룰 건데요. 이 퍼스널라이제이션 관점,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맞춰가는, LLM이 맞춰가는 그 방향이 이제 요즘은 프리퍼런스 매칭을 기반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관점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프리퍼런스 매칭이 많이 부족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드는데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짧게 얘기하면은 뭐 연구하면서 아마 저랑 비슷한 연구를 하신 분들은 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요청하는 것이 뭐 방금 단기적으로 어떤 상황 때문에 요청한 걸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사람의 선호는 계속 바뀔 수 있고, 또 선호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결국에 좋은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연구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그 문자 보내는 사람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홧김에 굉장히 상처가 되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했지만, 그게 이 사람의 핵심적인 가치, 이 사람은 뭐 후회할 짓을 하는 거를 굉장히 한다든지,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그 가치랑 사람이 항상 같은 행동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의 방향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LLM이 프리퍼런스만 보면 사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네, 요런 이제 인간의 본성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사람은 밸류와 그 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조금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정주님이랑 옛날에 같이 일했을 때 정주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이게 실험을 해보셨었는데요. 이제 페르소나 같은 거를 이제 LLM이 뽑아서 뭐 메모리에 넣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작은 단서만 보거나 아니면은 단서가 거의 없는데도 그걸 기반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추측해서 오버 인퍼런스 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이 사람의 선호는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여러 번 이제 연구를 했던 주제이기도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아주 짧은 텀을 보면 이 사람이 밤에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침에는 후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선호는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또 조금 더 긴 텀으로 보면 뭐 커피 안 좋아하던 사람이라서 그걸 기반으로 커피를 추천하지 않았었는데 사실은 선호가 바뀌어서 나중에 커피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캡처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옛날의 것들을 계속 묶어두고 아니면 이 사람의 그, 한, 그 작은 순간의 프리퍼런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결국에는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는 이 한 사람의 그
프리퍼런스가 그걸 들어주는 게 결국에 좋은 어시스턴트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맨날 맨날 패스트푸드를 먹을 건데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때 이제 LLM이 그냥 추천을 해주긴 하겠죠. 근데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추천을 해주는 게 과연 좋은 행위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 한 번쯤 다른 걸 추천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조금 경미한 그런 거라고 본다면 이제는 그 아주 깊게 들어가면 AI 세이프티에서 사실은 다루고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뭐 한 사람이 폭탄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들어주는가 들어주지 않는가. 사실은 이거를 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다른 엄격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거를 따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현재 이제 그 LLM들이 다루고 있는데 뭐 데일리로 이루어지는 이런 웰빙에 대해서도 뭐 사실은 제공해주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어시스턴트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요즘 그 민우님께서 하시는 가드레일이 이쪽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뭐 잘 대화하다가도 이 사람이 뭐 조금 우울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하고 그런 것이 결국에는 그 순간순간의 프리퍼런스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사실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어, 어떻게 생각하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우리가 LLM을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 또 LLM을 어린 아이들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한 화두가 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존재하는 퍼스널라이제이션 방법들은 어느 정도 저 문제들을 다루고는 있지만 또 완벽하게 저 문제들이 해소가 되기는 사실 어려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연구, 저희 연구실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제 메모리에 담을 때 이 사람의 프리퍼런스들, 말한 것들을 담을 텐데 그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이제 이런 메모리 연구들은 그거를 트래킹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뭐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을 항상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 사람이 말한 것과는 밸류는 좀 다를 수 있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말한 거를 들어주는 것에 어쨌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에 넣어진 이 사람의 정보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그게 바이어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요즘 새로운 방향은 뭐 엔트로픽에서 나온 페르소나 벡터 같은 연구를 보면 이 모델의 성격을 좌지우지하는 어쨌든 그 벡터를 좀 발견을 해서 그거를 또 조절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연구에서도 이제 어쨌든 그 축을 여기서는 3개 정도 잡고 있는데 그 축을 기반으로 어쨌든 이걸 조절하면서 사람의 프리퍼런스를 기반으로 조절을 할 텐데 결국에는 앞서 말했던 뭐 페르소나 저장하는 것들과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프리퍼런스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겠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다이얼들, 이 축들도 회사의 어쨌든 선호에 따라 정해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축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고요. 또 아주 최신 연구, 뭐 ICML 이번에 그 2026에 나온 연구에서는 테스트 타임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아예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도 작동할 수 있는 퍼스널라이제이션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챗GPT 같은 거 쓸 때 실시간으로 많이 쓰는 사람은 이 답변이 좋으세요, 이 답변이 좋으세요, 이런 거 체크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런 연구인데, 그 둘 중에 뭐가 좋은지 체크를 하게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별도의 모듈이 뭐
RL처럼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하든지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는 그 방향의 모델을 또 줘서 그거를 토큰 값을 이거를 기반으로 조절해서 또 생성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물론 다 좋은 연구고 이제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프리퍼런스가 주어지는 게 프리퍼런스밖에 없고 그걸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제 뭐 아까 조금 더 높은 철학적인 뷰에서 본다면 그 순간순간 사람이 말하는 프리퍼런스라는 것이 조금 쉘로우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시기상조인 면도 있겠지만 저희 연구실은 항상 미래를 보고 연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오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저 논문이나 이제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 이제 이 사람에게 어쨌든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뭐 비헤이비어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비헤이비어는 프리퍼런스에 기반을 두고 있긴 한데 그 프리퍼런스라는 것은 결국에 이 사람의 이제 중간 시그널 정도가 되는 거고 더 깊이는 이 사람의 밸류가 있을 수 있고 그 밸류 안에는 이 사람이 뭐 살아온 사회의 규율이라든지 이 사람이 본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등의 그 깊은 내용들까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프리퍼런스에만 너무 집중해서 이게 사람의 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프리퍼런스를 배워서 프리퍼런스를 극대화하는 그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델들도 아니면 이제 학습하는 저희들도 사람의 프리퍼런스가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사람에게는 어쨌든 그 추구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프리퍼런스랑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행동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 가져야 할 이제 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퍼런스 배우는 거 그동안 그러면은 연구 잘못된 거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 프리퍼런스를 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단계, 첫 단계를 이제 연구에서 항상 거친 거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LLM이 사람을 도울지에 대한 거는 또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얘기하는 뭐 좋은 어시스턴트의 기준은 또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고 철학적인 거지만 뭐 그 유저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굉장히 유저가 말했다고 그거를 이제 정해두고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유저의 자율성을 좀 존중해서 유저의 것을 뭐 정해주지 않고 좀 물어본다든지 그런 시각을 갖는 거. 또 이제 그 유저가 프리퍼런스 안에 있는 그 뭔가 의도라든지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그것을 그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이런 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철학적인 얘기고 사실 더 깊게 가면 이게 뭐 좋은 선생님이란 무엇인가, 뭐 좋은 친구란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데, 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부분들을 최근 연구에서 뭐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지 않고 그 사람의 뭐 페르소나를 고정하지 않는 거는 뭐 메모리 연구랑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뭐 최근의 연구들은 뭐 이 유저의 꼴 같은 것도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 후보들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조절해 나가는 그래서 기본적인 가정을 이 유저에 대한 꼴 세팅이 아니면 모델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계속 가정하고 조절해 나가는 연구도 존재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이 연구는 사실 꼴을 굉장히 메인으로 둬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오픈엔디드 다이얼로그 이런 데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적용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다음 연구로는 저희 이번에 시노비 연구한 것도 사실 이 유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연구들도 엄청 많이 존재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연구가 사실 그렇게 물어보는 연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유저가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물어보도록 장치를 가진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엘리시터 LLM을 따로 두고 그 엘리시터 LLM 답변을 기반으로 또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그런 연구인데요. 그래서 이 유저, 아까 연구는 이 유저에 대해서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염두해 두고 계속 조절해 나간다면 이 연구는 틀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로 확정 짓지 않고 어쨌든 물어보겠다라는 연구고요. 그래서 앞에 것보다 한 단계 나아가긴 했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연구들이 충분히 나오면 이제 또 저희처럼 물어보는 정도를 조절한다든지 그런 연구들도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방향도 존재를 하고요. 아니면은 이 부분은 이제 추천 쪽에서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추천 쪽에서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그널이 클릭하거나 뭐 구매를 한다던가 그런 것을 메인으로 사용했는데, 뭐 클릭이나 뭐 좋아하는 것의 이유를 이제 댓글이나 리뷰 쪽에서 찾음으로써 어쨌든 그 사람의 기본적으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기 위한 연구가 추천 시스템 쪽은 좀 사실 추천 시스템만의 모델들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LLM 사용하는 쪽보다는 이런 걸 활용하는 게 부족했는데 최근에는 더 활용하도록 이제 LLM이랑 같이 연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요청을 한다든지 뭔가를 선호를 한다든지 그 안에 있는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연구는 이제 뭘 해결하는 연구는 아니고, 이, 저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최근에 새로운 방향은 사람의 공감 능력, 엠파시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제 모듈 같은 걸 줘서 메커니즘을 줘서 LLM들을 학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연구인데요. 뭐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LLM들이 갖는 일종의 감정에 대해서 갖는 오류들을, 왜곡들을 조금 보여주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뭐 LLM들을 이제 평가를 해봤을 때, 뭐 한 사람이 갖는 감정을 얘기했을 때, 그거를 이제 나중에 답변을 할 때는 그 감정의 강도를 굉장히 조금 리덕션을 해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감정에 대한 말한 것들을 조금 디테일은 생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누구는 이렇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뭔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갈등을 굉장히 잘 피해 가도록 학습이 되어 있고, 또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모델이 사용하는 언어도 조금 더 추상적이게 되고 조금 다이렉트한 면도 사라지는 그런 감정 관련된 부분에서 LLM에 어느 정도의 오류들이 존재를 한다고 보고, 그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연구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을 기반으로 이제 사람의 감정에 좀 더 집중해보자. 그런 포지션 페이퍼 이번에 ICML에서 발표된 건데, 이런 관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기존에는 인파테릭 다이얼로그 같은 걸로만 다뤄왔지만 사실은 조금 더 앞으로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LLM이 부족한 면들을 이런
사람에게 굉장히 스페시픽한 부분에서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연구해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이 연구만 좀 소개를 드리면 그 저희가 막 신호비 연구할 때 HCI 연구들을 많이 살펴봤다고 했는데 그런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진짜 사람을 기반으로 사람이 써보게 하고 오랫동안 쓰게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 결과를 분석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 대해서 결론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람이 그 캐릭터 AI를 기반으로 이제 실험한 연구인데요. 이제 AI랑 컴패니언으로서 작동하는 것, 그러니까 AI랑 얼마나 컴패니언으로서 썼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랑 물어봐서 사람들이 답변한 거랑 실제 대화를 봤을 때 사실은 사람들은 본인이 컴패니언으로 안 쓴다고 얘기는 하지만 컴패니언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근데 그 실험을 통해서 추적을 했을 때는 그런 AI 컴패니언으로 쓰는 것이 사람과의 그 관계는 대체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지만 어쨌든 이 AI를 학습하거나 할 때 우리가 뭐 신호비 연구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내서 그걸 기반으로 더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해줘서 더 참여하게 하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가지면 안 되고 결국에 AI는 이 사람의 웰빙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최종 결론으로 갖고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사람들이 실제로 사실 오래 쓰고 그걸 기반으로 그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쉽지 않고 이렇게 품이 많이 드는 연구인데 이런 연구에서도 저희가 좀 살펴보고 배울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해온 것은 항상 제가 뭐 관심 있어 하고 그 뭔가 연구해온 주제랑 연관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요즘은 그 이제 취업도 하긴 했지만 다른 회사들은 어떤 사람들을 좀 뽑나 이런 게 궁금해서 많이 살펴보는 편인데 특히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데를 보면 약간 이 회사가 뭐 어느 정도는 단기적이겠지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좀 그 잡 디스크립션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롤에서는 이제 유저들이 챗GPT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는지 좀 이해하고 그걸 기반으로 유저에게 굉장히 특별하게 테일러된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이 다른 뭐 같은 팀이긴 한데 다른 롤에서는 이제 어떤 게 좋은 휴먼 AI 인터랙션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의견을 가진 좀그 중립적이지 않은 어느 정도 뾰족한 의견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모델의 행동을 또 조절해가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AI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쨌든 보편적으로 좋은 답을 주고 보편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 왔고 사실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 뷰는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 법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고 조금 생각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네,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잠시만요. 혹시 제가 누군지가 안 보여서 먼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8페이지를 보면 네.
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진짜 한풀한 메시지 보내고 싶은지 알고 이제 속마음은 이제 진심은 아니었다든지 이런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그 액션을 해봐가지고 그 결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음, 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한풀한 메시지 진짜 보내고 싶었으면 그 메시지 보냈을 때 기분이 좋았다면 그 사람 진짜 한풀한 사람인 거고 이렇게 음, 후회를 했다면 알고 보니 이제 보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들었던 거는 결국 얘도 액션에 대한 그 결과를 알아야만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월드 음, 모델링적인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대신 이제 사람마다 그 액션에 대한 결과가 당연히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좀 개인화되는 월드 모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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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관점인데, 뭔가 이제 제가 이전 연구를 회사랑 같이 연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회사 측면의 뷰에서 본다면, 어쨌든 이거를 들어줬을 때, 이 사람이 더 이상 제품을 안 쓸 수 있는 뭔가 그런 위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돌아오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을 해주면 베스트겠지만 사실 뭐 사회적인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 후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으면 한 번쯤은 막는 것이 뭔가 그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쨌든 이 사람이 요청한 거고 한 번은 해봐야 결과를 알 수도 있는 거라서 제 생각에 모델이 계속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 한 번쯤은 막아봤다가 그래도 해줘라고 했으면 하는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은 다 정말 각자의 의견이 있는 거라서 네. 아마 트레이닝 데이터 만드는 데만 쓰는 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디플로이멘트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긴 한데 네네. 아무래도 이런저런 상황을 데이터에 반영하는 게 좀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이 메시지에 남겨주신 그 질문이 있는데 그것도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알려준 연구나 철학들이 앞으로 연구실 연구나 방향성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늘 휴먼 센터드 AI를 할 때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류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요. 다양성은 좋은데 공부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는 게 때로는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학생이 줄어드는 느낌도 들고요. 그럼에도 이런 주제들이 중요하다고 저에게 설득을 해준다면요. 네. 저도 항상 그 교수님이 하시는 이 생각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이쪽이 사실 연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뭐, 이런 철학들을 가지고 생각하면 사실 지금 있는 연구들이 다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고, 또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나아간다고 하면 사실 사람은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이쪽 연구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재밌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에는 뭐 저만의 뷰고 답이 아닐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연구하는 그런 에이전트적인 뷰들 너무 재밌고 지금 당장은 사실 이런 연구보다는 LLM에 필요한 연구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항상 이 방향은 변화하는 것이고 또 그쪽 연구를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트렌드 섹터, 그러니까 트렌드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실이 뭐 항상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뭐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어려울 수 있고 어쨌든 또 연구실만의 매력이 있으려면 연구실만의 철학이나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뭔가
그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나서 다음 방향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저희 연구실이 항상 그동안 조금 잘 해왔던 게, 뭐 예를 들어서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금 빠르게 해온 편이고, 미리 생각해온 편이어서 나중에 그게 필요할 때 뭐 지금도 삼성에서 먼저 찾아주셔서 했듯이 뭔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대응을 해놓는 것이 뭔가 앞으로 연구실에 뭔가, 물론 이 방향만 하는 것도 안 되고 그 트렌드를 쫓는 그런 것도 해야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둘이 어우러지고 연구실에서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 물론 연구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 옛날보다는 줄기는 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승원님이라든지 주윤 오빠라든지 되게 핵심 인물들도 이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재훈님도 항상 그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 연구를 계속해서 출판을 하고 하면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상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아까 저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저도 물론 제가 지금 휴먼 센터드 AI 쪽을 하진 않지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빅테크들에서 막 철학과 사람들을 많이 뽑고 뭐 그런 휴먼 사이드를 고려하는 많은 문과 출신 어떤 박사분들을 많이 뽑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뭔가 LLM이나 이런 모델들을 발전시키는 거는 셀프 루프를 통해서 더 가속화시킬 수 있지만, 휴먼 사이드를 고려하는 거는 그 셀프 루프를 통해서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게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네, 저는 뭐 이게 안 좋은 방향은 아니고 계속 고민하고 누군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분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서울대 철학과의 취업률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의 취업률을 넘어섰다는데, 네. 어쨌든 이런 뷰나 이런 인문학적 뷰를 계속해서 회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필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기술을 쫓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또 약간 최신 트렌드만 이제 하게 되면 그냥 원업된 된 느낌이 조금 들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좀 더 철학적인 생각이 많이 필요한 연구도 저희가 하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질문인데요. 제가 항상 대화 연구할 때마다 이제 끝나고 논문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절대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번 한 3번 넘게. 왜냐면 뭐 때문이냐면 평가가 굉장히 어려워요. 음,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로 할 수 있다고 해도 도대체 지금 다 모델이 다 뭐 발화 자연스럽게 하고 그렇잖아요. 인간처럼 하고. 그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저희의 시스템으로 만든 발화가 더 좋다를 검증할 수 있는지 항상 약간 병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특히 이런 지금 소개해 주신 논문도 뭔가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이슈를 다루고 있는 논문들이어서, 그래서 뭐 이 논문들을 읽으셨을 때 뭐 이 평가 방식이 조금 뭐 창의적이네, 뭐 괜찮네, 아니면 그냥 이 평가라는 종목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어떤 건지 음. 궁금합니다. 네, 저도 항상 평가가 너무 어려운 분야라서 연구실에서도 이 평가의 어려움을 갖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어, 사실은 이 발표의 첫 단에서도 이런 철학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사람이랑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엔 사람이 쓸 거라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사실 사람이 평가를 해주는 게 되긴 하겠는데요. 근데 그것만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항상 하는 생각은 물론 항상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평가하는 축들을 놓고 봤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 데이터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모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연구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감정의 축소 이런 거를 보는 거는 물론 이쪽은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서 이렇게 평가를 잘 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뭐 뉴스 생성이라든지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류의 그 태스크를 가져와서 거기서 평가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항상 그 부분을 조금 데이터 스페시픽하게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거를 휴먼 이밸류에이션이랑 같이 가져가는 게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휴먼 이밸류에이션은 빼놓을 수 없게 항상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휴먼 그 유저 시뮬레이터 연구도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그 말씀하신 부분이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게 유저 시뮬레이터가 어느 정도 사람을 대체해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 그 만들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유저 시뮬레이터에 관심을 가진 것도 있거든요. 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유저 시뮬레이터가 어쨌든 한 축에 대해서 사람의 한쪽 부분에 대해서 뾰족하게 진짜 사람을 모사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이제 그 면에 대해서는 유저 시뮬레이터를 써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루프기는 해요. 그 유저 시뮬레이터가 진짜 사람을 모사했는지 또 휴먼 이벨을 하긴 해야겠죠. 그쵸. 저희 다뭐 휴먼 이베이터를 이제 모셔도 그 그룹 그 인간들이 이제 그냥 뭐냐 전체 인간 대표할 수 있는지도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뭐 아마 유저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는 승관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주윤 오빠도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상상 많은 사람들을 다 대변하고 사람의 모습은 다 너무 다양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시뮬레이션 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 저희는 항상 그 축을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든 생각은 결국엔 저희가 인간이랑 비슷하지 않아도 된다를 좀 증명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교수님 질문이랑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 저희가 다 CS 아니면 인공지능 이런 뭔가 공학 계열 출신이잖아요. 근데 뭐 사회학에서나 아니면 인문학에서나 사람 실험을 가지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애초에 휴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방법론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지, 거기서 실제 사람 구해가지고 통계치, 막 통계 기법들 적용해가지고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쪽에서 이렇게 대학원 시작을 안 했어가지고. 근데 어 저는 그냥 AI가 재밌고 LLM을 했을 뿐인데 이 LLM 분야가 너무 휴먼에 밀접하게 되어서 이제는 그런 연구 기법들로 적용을 해야 조금 더 의미 있는 HCI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백그라운드가 너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막뭐 에이전트니 무슨 환경이니 이런 거 공부하는 것보다 전 그런 거 공부하는 것보다 저는 그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뭔가 정답이 정해져 있고 수치로 어떤 게 좋은 것인지가 특정이 되는데 실제 사람을 그런 손맛 같은 것들을 뭔가 어떻게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지 하면은 아직도 그거는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스탠퍼드나 CMU나 버클리 논문들은 점점 더 실제 사람 몇백 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좋게 좀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를 안 하는 랩실은 점점 더 뭐라 그럴까, 피상적인 HCI 연구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음, 또 그쵸. 근데 그 근데 컴공이더라도 이거는 떼놓을 수 없는 것 같은 게, 컴공에서도 휴먼 연구를 하는 연구실들은 조금씩 있거든요. 음, 막 VR 기기 같은 것들, 그런 그래픽 같은 쪽은 거의 90%가 휴먼 실험이 메인이고, 아니면 게임이나 HCI 쪽 같은 것들도 다 그러한데, 뭔가 저 연구실에 없는 역량이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음, 듭니다. 네, 맞는, 네, 저도 많이 했던 생각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을 막 많이 써서 그런 실험을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이번 연구에서도 좀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 근데 물론 그런 연구실이랑 뭐 협업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는 어느 정도 배워놓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 희망적이면은 그런 HCI 연구들에서는 어쨌든 그 방향을 제시를 해주지, 그 방향을 그래서 모델한테 어떻게 입힐지에 대한 고민은 엄청 깊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연구도 그 AI는 웰빙을 위해서 옵티마이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옵티마이즈 방법은 사실 연구하진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쪽 부분을 좀 관심 있게 팔로우업하고 해볼 수 있는 거는 또 어느 정도 해보면서도 그 이런 철학적인 뷰나 HCI적인 뷰를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진짜 내재화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